2024년 12월 23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뉴욕 증시는 내마녀의 날이라 불리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잘 해소하며 주요 지수 모두 반등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전일 급락은 미국 메이저들의 선물 옵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변동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요일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와 긍정적이라며 안도했다는데 아마 제 끄적임을 그동안 꾸준히 정독한 분들은 같은 내용을 호재네 악재네하며 그때마다 필요한 반응을 한 미국 증시를 보셨을 겁니다. 2. 개인적으로는 뉴욕 증시는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한 이후와 2024년의 뉴욕 증시 주가를 떠받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빅테크의 성장세가 25년도도 기대가 될지 혹은 이 섹터가 무너지면 다른 어떤 섹터나 종목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되어 뉴욕 증시 버블을 받쳐주거냐에 달렸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지수는 언제든 급락 또는 3040%의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인류 역사에 없는 미국판 버블의 초입자리일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국내로 비교하자면 회사 자체의 시총과 성장성과는 비교가 되진 않지만 투심이나 관계를 굳이 대입해보자면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위치는 2023년 한국의 에코프로가 이미 버블이라 생각했지만 6,080만원대에 처음 진입한 구간의 글로벌 투심과 비슷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에코프로는 150만원까지 며칠 만에 치솟고 바로 급락이 나왔죠. 엔비디아도 현재 140불 내외에서 180불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지만 현재가 엔비디아의 역사상 제일 고점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투심을 결정지을 회사 중 하나인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시나리오를 짜보라는 의미입니다. 3.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미국의 반도체법에 근거한 보조금사 17억 500만 달러 하나 6조 9천억가 확정되었습니다. 최초 64억 달러 하나 9조 영억에 비해선 26%가 줄어들었지만 더 늦지 않게 확정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반도체 투자 대금 비율로 했을 땐 삼성전자는 줄어든 보조금이라고 해도 큰 수준의 지원을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투자비 대비 12.7%의 보조금을 받고 마이크론이 12.3%, SK하이닉스가 11.8%, TSMC가 10.3%, 인텔이 8.7%이니 투자금 대비로는 좋은 성과로 봅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보조금 호재를 세론으로 대응했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호재로 플레이어들이 대응해줄지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4. 한국에서 원달러 환율 1,400원이 돌파했던 순간은 거의 30여 년 동안 딱 3번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 12월 IMF 때 1962원으로 거의 2,000원 근처까지 갔던 역사적인 원화 폭락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 3월 미국 리먼 사태 이후 후폭풍으로 1,570원 장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코로나 끝무렵 미국 금리 인상 선언 후 강원도에서 채무불이행 선언을 해버린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순간적으로 1,401원을 돌파한 게 역사상 3번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월까지 1,400원을 간당하게 맞고 있던 것을 대통령이 계엄령 사태를 선포하면서 장중 1,440원대까지 치솟고 얼마 전엔 1,460원대까지 터치하고 오면서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환율 1,400원 돌파는 총 4차례가 되었습니다. 1997년도는 동남아시아 전체 환율 공격을 했던 세력이 있었고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액도 거의 없을 때라 타격이 컸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외환 보유액 보유량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400원을 돌파한 것을 보면 강달러 기조도 있지만 한국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부 정치학제가 단순히 권력 힘싸움을 넘어 계엄이라는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단어와 행위까지 함으로써 스스로 외환위기를 노출시킨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이번은 해외발 금융위기 1번은 강원도도지사 뻘짓 1번은 대통령 뻘짓으로 온 1,400원 돌파라니 4번 중 2번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참고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IMF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보다 낮을 예정인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호재는 반영도 안 시키고 안 좋은 건 알아서 찾아서 반영시키는 최근 국내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는 목요일 밤 하락을 지지했는데 한국은 에라 모르겠다 더 빼고 보자를 보여준 날입니다. 6.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올 블루의 향연이었습니다. 참 맥빠지게 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5위가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며 지수를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하는데 일조하고 시총 20위까지 거의 90%가 하락 마감한 날입니다. 코스닥 역시 시총 12위가 마이너스 23% 이상 하락하며 시총 20위 내 90%가 하락하며 지수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하는 것을 역시나 주도했습니다. 누가 보면 대한민국 증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터진지 알 겁니다. 7. 삼성전자는 장중 51,900원까지 다시 개인들 패닉에 빠지게 밀어버리더니 장막판 동시호가에 종가 관리가 들어오면서 53,000원으로 전날보다 100원만 뺀 주가로 마감시켰습니다. 전날 53, 200원에 100만주 이상 매수호가 물량을 받쳐두면서 지켜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는 52,000원대에 진입했을 때 150만주 알차게 담아두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호재받고 세론으로 보내는 전형적인 코리안 스타일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만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등락 박스권을 보시면 됩니다. 한국 증시는 딱히 악재라 할 것도 없어 개별적인 설명도 솔직히 할 게 없습니다. 장중 환율 1,451원을 넘기면서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 순매도 1조 2천억 이상 쏟아내고 기관도 일부 합세하고 개인만 다 받아가니 빠질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개인이 던져야지만 올라가는 한국 증시입니다. 8. 금요일 미국 정치권에서 골 때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에 수백조 원을 쓰는 법안을 발표했는데 뜬금없이 같은 편으로 인지했던 일론 머스크와 비백이 엄청난 반대를 하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2년 후에 선거를 통해 몰아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트위터 X를 통해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2년 후 일론 머스크가 반대편 민주당을 지원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일부 했는지 해당 법안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함께 비판하는 공화당 의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기로 했죠. 결국 이 덕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일시 폐쇄를 앞두기도 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가끔 셧다운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예산안 처리로 셧다운을 수도 없이 매년 반복하는 나라입니다. 이건 한국은 물론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모든 나라는 여야 예산안 가지고 실갱이하는 건 국룰인가 봅니다. 트럼프는 새로운 시각으로 부채 한도를 아예 폐지해버리면 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뱉는 모든 게 범상치 않은 트럼프입니다. 결국은 통과되겠지만 금요일 한국 증시는 이 영향도 같이 받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주말간의 예산안은 통과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이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이 거의 자리 잡은 의회에서도 이견차가 나오는 거 보니 앞으로도 예산안을 두고 반복될 일 중 하나입니다. 10일 요새 글로벌 시장을 보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구분을 해보자면 미국은 모든 게 원탑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을 보자면 경제성장 부문의 망조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정치도 좀 마탱이가 다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과거 미국과 경쟁하던 유럽은 그냥 모든 게 정치고 경제고 모든 게 망조가 아니라 망했다 봐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은 유가가 망조에 든 모습이죠. 원유를 써줄 성장국가가 사라지고 미국이 에너지 생산국으로 수출도 해버리고 신재생이니 뭐니 기름 사용이 줄어들고 있죠. 12.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미래기술에 몰빵하며 기술적 격차를 내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둘뿐입니다. 한국은 뭐 부동산 몰빵 원탑 나라 중 하나죠. 그냥 정치인이나 사회 주요 권력자들 자산이 거기에 몰빵되어 있으니 이해합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던 유럽도 현재 문제가 많긴 합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나락의 길을 가고 있고 독일은 탈원전과 중국과 러시아 친분 몰빵한 덕에 지금 에너지난과 더불어 유럽 전체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의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은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중국인 등 일부 외지 부자들로 인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임대료 폭등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일자리는 없는 게 현재 유럽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 유럽은행장인 마리오 드라기, 현 유럽중앙은행장 크리스틴 라가르드도 폭탄 발언을 할 지경입니다. 유럽이 세계의 극단적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어 가고 있다고 말이죠. 13. 유럽은 여기에 난민 문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난민으로 유입된 이슬람들의 유럽 전역을 잠식해가는데 이들의 종교적 처세와 무식한 행태가 유럽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도 저출산이 문제지만 이민정책 문제에 있어선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쓴 글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경제와 증시랑 연결시켜 보려 했는데 너무 길어질 듯 하네요. 그래서 요 단락의 결론은 한국도 첨단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두려워 말고 쉴 새 없이 해야 한다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결국 미국과 그 빅테크들이 하겠지만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죠. 한국은 유럽과 같은 미래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14. 하나그룹이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인수가 완료되면서 하나그룹은 조선 사업에 조금은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뒀습니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MRO 등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로 인해 섹터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2027년도까지는 고성장 환경에 놓여있긴 합니다. 15. 오픈 AI의 챗GPT 이후 AI 전쟁이나 다름없는 테크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음푼 AI의 독자를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AI 추론 신모델의 업그레이드 5.3을 공개했는데 발전 속도가 최근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16. 2025년 이제 곧 다가오자 실제로 인공지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특이점이 온다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소유주들은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씩 스텝업되는 형태처럼 대중들에게는 오픈할 테고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 영화에서 보던 그 이상의 가상지능을 가진 존재가 인류의 지능을 수천만 배 넘는 학습을 하며 추론하는 단계에 이를 거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먹고 살기 바빠 관심도 없겠지만 현재 지구상의 최고 부자들이 왜 여기 몸매고 수백조의 비용을 베팅하는지를 보면 25년도 이후의 미래 승기가 어딘지 보일 겁니다. 17.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공개가 됩니다. 왕이 될 상인가라는 이정재 배우의 명대사를 차용하며 올해 3월부터 이정재 배우가 관여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공유하며 재밌게 지켜보시라고 했었죠. 와이더 플래닛은 현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사명이 바뀐 상태죠. 그리고 레몽레인이라는 제작사이자 상장사도 현재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사명이 변경되어 이정재 사단의 계열회사로 바뀌었다고 공유해드렸습니다. 최근 주가를 18,000원대에서 1만원까지 3일 만에 폭락시키고 그 당시 다시 매집을 위한 투매유도 작정 같다고 공유한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3,000원이 넘는 위치에 주차시키고 이제 슈팅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턴 차익 실현을 위한 불꽃놀이로 봅니다. 12월 26일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제부턴 조금은 경계하며 접근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높은 구간으로 시총 1조 그룹사를 만들려는 야망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재료가 오픈되어 실현된 순간부터의 주가 움직임은 오롯이 가장 큰 자금을 쓰는 누군가의 맘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크게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증시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토리와 세력의 의도나
흐름을 보고 나서 움직임을 보면 변동성, 심한 시장 속에서도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정재 배우는 드라마 대사처럼 왕이 될 상이었나 봅니다. 18. 오늘 재미난 이야기 주인공은 차바이오텍입니다. 생소한 회사 이름일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들으면 아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차병원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강남 원주 역사거리 근처의 병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여러 지역에 차병원 그룹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난임센터로 아마도 유명할 겁니다. 차병원 그룹의 상장사 중 하나가 바로 차바이오텍입니다. 19. 차병원 그룹의 모태는 창업자의 아버지이자 고인이 되신 차경섭의 차 산부인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인 차강렬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대 출신으로 1980년도 강남의 차병원을 설립을 시작으로 지금은 종합병원과 대학, 기업까지 거느린 차병원 바이오 그룹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 7개국의 의료기관 90곳 이상, 의료진 1,400명, 임직원 1만 8천여 명을 보유한 한국 최대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20. 차병원 그룹은 여성가 보통 산부인과라고 부르죠. 이쪽 분야가 유명하고 특히 난임센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등 앞으로 다가올 첨생법, 관련 분야 쪽에선 국내에선 제일 큰 성과를 가진 병원입니다. 차바이오텍은 그룹사의 상장사 중 핵심이며 창업주 가족은 KH그린과 성광학원과 개인 지분을 통해 차바이오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년 첨생법 이후에 재미난 이야기 주인공으로 소개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이슈가 나와 미리 선정을 해봤습니다. 20일 금요일 장마감 후 2개의 공시가 올라옵니다. 12월 13일에 사모펀드 조합을 통해 타법인증권 취득을 위한 1,200억 교환사채 발행한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공시가 나오며 굿을 외쳤죠. 그리고 30분 뒤 개인 주주들이 비명지를 공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주주 배정으로 무려 2,500억 유상 증자 결정 공시가 나옵니다. 타법인 취득자금 1,100억, 운영자금 1,200억, 시설자금 200억 활용처입니다. 예상 발행가는 1만 800원으로 금요일 장마감, 주가가 1만 4,860원에 비해 할인이 많이 되어 주주들에게 배정을 해줍니다. 시간의 거래에선 해당 공시 뜨고 하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22.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총 3,700억의 자금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우선순위 1위로 주식회사 차헬스케어의 샌프란시스코, 병원 등의 출자, 건축 및 운영 자금에 활용을 하네요. 참고로 차헬스케어는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아직 비상장사이기도 하고요. 재미난 건 올해 5월에도 이미 75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는데 올해만 4,500억 가까운 증권 발행으로 자금으로 조달했다는 겁니다. 향후 저 자금이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꽤 큰 부담이 될 텐데 차병원 그룹에서 생각 없이 받진 않았겠죠. 23. 차바이오텍은 차병원 그룹의 지주사와도 같은 포지션입니다. 2005년도 상장한 2018년도에 4만원대까지 급등했던 적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1만 5천원 구가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2017년도 신라젠을 시작으로 바이오 대시세가 날 때라 당시 2018년도 줄기세포 관련으로 차바이오텍도 시세 분출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첨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첨생법 자체가 이슈라기보다는 그동안 누구보다 줄기세포 치료 등에 있어서 국내원 탑이지만 제도의 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던 차바이오텍에겐 2025년 이후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전을 이루려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24. 시나리오를 쓰면 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드릴 듯하여 적진 않겠습니다. 다만 월요일 잠시 시초에 주가가 빠지고 잠시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여타 회사와 같은 유상증자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후 한국에서도 줄기세포의 유전자 등 기존에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오 테마가 크게 형성되는지 기대되고 그 중심엔 차바이오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가 상승률은 전혀 뜬금없는 회사가 대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대규모 투자 모집과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벤트가 발생한 차바이오텍을 재미난 이야기 시리즈로 공유해봤습니다. 25. 재미난 이야기 시리즈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코아스텐 캐몬입니다. 코아스텐 캐몬은 코아스텐과 캐몬이라는 상장사가 합병하면서 두 개 회사의 사명을 합치게 된 이름입니다. 26. 코아스텐 캐몬은 금요일 기준으로 연속 3회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주인공이 된 이유입니다. 처음 하한가를 맞이한 18일 다음날 공유할까 하다가 추이를 조금 더 보고 하는 게 나을 듯하여 오늘 해야 합니다. 1만 5천원이던 주가는 3일 만에 5천원이 되었습니다. 급등을 노리면 급락도 감수해야 하는 게 투자판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가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7. 12월 18일 오전 8시 30분 내외에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코아스텐 캐몬이 진행 중이던 루게릭병 임상 3상 결과 내용이었습니다. 바이오 공시는 참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아마 장중에 나왔으면 등락이 컸을 텐데 장전에 나오다 보니 해석할 시간이 있었는지 유효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공시 내용에 28일 시작과 동시에 개파한가로 들어가 버립니다. 18일 거래량 10만 주, 19일도 개파한가, 거래량 6만 주로 거의 매수 체결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금요일 하한가, 근처인 마이너스 28% 내외로 시작하여 마이너스 24%까지 소폭 오르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하한가로 마감하면 440억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28. 모든 바이오 투자자들의 꿈은 셀트리온처럼 알테오젠처럼 임상 성공 이후 저 우주 너머의 주가를 달려가는 겁니다. 이미 우주 넘어가 있는 저 회사들도 하한가도 맞아보고 마이너스 20% 이상 연속 급락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장기 투자자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29. 루게릭병 치료제 시장의 사례를 보면 주요 임상을 실패했더라도 FDA가 신약 승인해준 사례들이 6번이나 있습니다. 코아스텐 캐몬도 내년 CSR 임상 시험 결과 보고
보고서 리포트를 수령 후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측도 적극적인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임상 이상의 결과가 좋아 삼성도 기대했던 터라 실망감이 큰 주주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많을 겁니다. 참고로 코아스텐케몬의 루게릭병 신약인 유로나타 R은 이미 한국에선 2014년에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2015년부터 국내외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고 있는 약입니다. 미국 FDA 통과가 못내 아쉽네요. 30. 마지막으로 바이오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주가만 놓고 보면 코아스텐케몬은 위기로 보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번 임상 결과가 좋았으면 외부 투자나 주주들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행할 가능성이 컸던 터인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그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캐몬의 CRO 사업부가 돈을 벌지만 코아스템의 주기세포, 바이오 임상은 돈 먹는 하마이다 보니 적자폭이 계속 커져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기관 투자자도 물린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번 주 하한가가 풀리면서 5,000원으로 주가가 얼마나 빨리 반등해서 올라오는지 본 후에 대충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리뷰로 다시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30일 바이오는 이제 자본과 AI로 인해 대변화가 이뤄지는 초입이라 봅니다. 바이오테크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수는 인간이 정한 법망이겠죠. 32. 금요일 미증시는 좋았고 원달러 환율은 1,446원으로 소폭 내려왔고 비트코인도 10만 불이 깨졌습니다. 국내 증시가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리스크를 조금 소멸시키고 연말 조금 기운내며 마감하길 응원하며 한 주 시작합니다.